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MBN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 선호도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42%를 얻어 35.1%에 그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은 찬성이 66%로 높게 나왔고 가상화폐 과세는 찬성이 61.5%로 반대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 의혹을 사과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와대가 나머지 후보들의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여당은 잠시 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손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헬멧을 안 쓰거나 2명 이상이 타도 안 되는데 첫날 거리 곳곳에서 위반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MBN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2018년 특채 당시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조 교육감의 측근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이 측근은 심사에 참여하고 3개월 뒤 4급 공무원에 임용돼 현재 교육청에서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비에 세액 공제를 올리는 등 전방위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MBN 매일경제가 한국갤럽과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1, 2위를 대상으로 한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섰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주관식으로 물어봤는데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새롭게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반대가 더 많았죠. 첫 소식 배준희 기자가 시작합니다. MBN이 한국갤럽과 실시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6%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6%로 2위였고 이낙연 6.2%, 안철수 3.4%, 홍준표 2.1%, 정세균 1.4%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이 지사가 앞섰는데 10대와 20대에선 지지자가 없다는 응답이 49.2%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지지도 1.1%로 집계됐는데 50대에선 3.3%, 60세 이상에선 1.8%가 지지한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1, 2위 양자 대결에서도 이 지사가 42%, 윤 전 총장이 35.1%로 이 지사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윤 전 총장이 영남과 강원 지역에서 그 외 지역에선 이 지사가 앞섰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선 이 지사 65.1%, 윤 전 총장 12.6%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경선 연기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당원대로 9월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53.9%였고 국민의힘과 같이 11월에 하자는 응답이 18.1%, 모르겠다는 응답이 28%에 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58.5%, 열린민주당 지지자는 69.1%가 9월 경선을 지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3.1%, 국민의힘 27.5%, 국민의당 5.5%, 정의당 4.5%였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또 우리 국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사면엔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4년의 성과에 대해선 3명 중 1명이 특별히 잘한 게 없다고 밝혔고 부동산 문제에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6.7%, 반대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27.1%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선 임기 내 사면 반대가 54.3%, 찬성 39%로 사면 불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2%, 부정평가는 59.9%로 집계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성과로 어떤 것이 생각나느냐는 질문에 코로나 대처와 남북관계 개선 등이 거론됐지만 특별히 잘한 일이 없다는 답도 34.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년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던 문 대통령. 응답자의 43% 역시 부동산 정책을 실책으로 꼽았고 공직자 인사 문제나 코로나 대처 미흡, 경제 문제 해결 부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노력해야 할 문제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제 활성화, 코로나 백신 확보 등이 꼽혔고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 등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상화폐 과세가 뜨거운 이슈인데 예상외로 세금을 매기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보다 2배나 더 많았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대출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이어서 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 가상화폐 과세 방침을 고친 가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찬성이 61.5%로 반대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찬성이 앞섰는데 20대에선 상대적으로 반대 비율이 높았고 성향별로는 여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찬성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광풍이란 말이 나오지만 코인 투자 경험 유무에 대해선 5명 중 4명이 해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해본 적 있다는 16.7%에 그쳤는데 역시 2030 세대에서 경험 비율이 높았습니다. 내년 집값은 오를 거란 전망이 52.9%로 변화 없거나 내릴 거란 응답보다 앞섰습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 대책이 가장 필요한지를 물었더니 연령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20대에서 40대는 대출 규제 완화를 가장 먼저 꼽았고 50대는 공급 확대, 60대는 재건축, 재개발이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코로나19 영업 제한 업종에 지원되는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손실보상을 한다면 법 발표 이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4.4%로 이후여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직업별로 살펴봤을 때 자영업에서 오히려 손실보상 반대가 46.7%로 더 많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취임 4년째 지지율이 34%를 넘었으면 꽤 높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잘한 게 없다는 응답이 또 제일 많았습니다. 예, 이걸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 취임이 4년이 지났지만 그 잘한 일을 떠올리지 못하는 국민이 3명 중 1명꼴로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반면 잘못한 일이 없다는 응답은 8.6%에 불과합니다. 네. 잘못한 일로는 부동산 정책이 압도적으로 많고 네. 남은 임기 중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도 부동산이 우선 꼽히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정권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잘한 게 없는데 지지율은 높은 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지지율 긍정평가가 높다고 보는 다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부정평가가 60% 가까이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평가 하시는 분들보다는 부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저희 역대 대통령들의 평가를 4년 즈음으로 찾아보니 그 역대 대통령의 평가보다는 지금 대통령께서 조금 더 높은 편이다. 하지만 부정평가는 우세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편이지만 또 부정적인 예, 일도 맞습니다. 많다. 이번 여론조사하고 기존 여론조사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는데요. 이 조사원이 직접 국민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입니다. 조사원 인터뷰 방식은 ARS 조사 결과는 좀 달라서요. 네. 예, 객관식뿐 아니라 자유롭게 답하는 주관식 질문도 가능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대면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 고관심층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두루 저희가 포괄해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이겼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좀 조바심이 날 것도 같아요. 네. 이재명 지사가 올해 들어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사퇴 직후인 3월에 선호도가 급증하면서 4월까지 이 지사와 백동세를 이뤘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선호가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아마 그 총장 사퇴 후 목소리를 좀 적게 내시고 그리고 뉴스의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됩니다. 처음으로 양자 가상 대결이 실시가 됐고 네네. 거기서 이 지사가 좀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각 정당의 후보가 아직 선출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대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도는 언제든지 등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래 전망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항상 이렇게 뒤처지지 않게 뭔가 하나씩 터뜨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영향을 크게 그렇습니다. 미쳤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정책이라든가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것들이 즉 현재 윤석열 총장과는 전 총장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그렇죠.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원래 문항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묻는 대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는 주관식으로 묻습니다. 이게 이번 MBN 조사 질문이 타 조사들과 차별화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인데요. 네. 본 조사에서는 대선 주자군 후보 보기를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에게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좋은지를 자유롭게 응답하게 했습니다. 네. 그 결과 비정치인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 전 총장에서 처음으로 1% 이상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최 감사원장의 권력 또는 대권 도전 의지가 얼마 정도 있는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은 그를 기억하고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 연계 대선은 현행대로 해야 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일부 주장대로 실제로 후보를 타당보다 먼저 세우면 불리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굉장히 곤란한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예. 정답은 없는데 우선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매우 다이나믹합니다. 네. 예. 양자 대결 구도에서 갑자기 제3의 후보가 등장하고 그리고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등 하루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국 대선은 기본적으로 대결 구도와 시대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보 선출 시기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고요. 14대부터 18대 대선까지는 먼저 선출된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오히려 그렇게도 또 볼 수 있겠군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죠. 청와대는 이번 사퇴를 계기로 남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빠르게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곧 나머지 2사람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죠.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 판매 의혹에 휩싸였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커피 손님 중에 소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판매 행위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까지 임명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해양수산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라며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인이 청와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결론 내렸다며 고맙기도 하면서 짠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퇴를 계기로 야당의 협조를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다른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퇴를 계기로 남은 청문 절차가 빠르게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한으로 제시한 내일까지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임혜숙, 노영욱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은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에 이어 노형욱, 임혜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에도 나설 예정인데 당연히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본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는 조금 전인 7시쯤 시작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단독 안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장 직권으로 개의한 건데요.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진도부는 박병석 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협치 파괴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모두 퇴장한 상태인데요. 민주당 등 의원들이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인준 때에도 문희상 당시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오늘 국회는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을 듯합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에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2차례 만나 합의를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 전에 총리를 임명해 국정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세균 전 총리의 사퇴로 빚어진 일이라며 정 전 총리와 문 대통령에게 국정 공백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오후 4시에도 1시간가량 만났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두 원내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이 국민과 야당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하고 반영했다는 입장이고 그중에 최소한 2명, 박준영 그리고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부적격자로서 다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가 끝난 뒤 국토위와 과기위를 열어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에 나설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회의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끝까지 항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한강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고인과 친구가 마지막으로 함께 목격된 새벽 3시 38분 이후의 행적을 파악하는 한편 해군의 지원까지 받아 사라진 친구의 휴대전화를 찾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 손정민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머리 부위 상처는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고 음주 후 2-3시간 내 사망했을 거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과 관련해 마지막 음주 후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망했다는 의미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목격자 9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5일 오전 2시부터 3시 38분까지 손 씨와 동석자 A 씨가 함께 있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4시 20분쯤 목격자 한 명이 한강 경사면에서 홀로 잠든 A 씨를 깨웠다는 목격자 진술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한 몇 가지 확인해봐야 할 제보들이 있다며 손 씨와 동석자가 함께 있던 3시 38분 이후 행적을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부친도 의문의 시간대가 점점 좁혀지는 만큼 더욱 명확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압축이 되고 있는 거는 수사를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만 더 진행하셔서 그것만 밝힐 수 있다면. 한편 경찰은 해군의 지원까지 받아 A씨의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인천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의 살인 피의자로 체포된 노래방 주인은 혐의를 부인하다 어젯밤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술값으로 시비가 붙었고 밤 10시 넘어 영업한 것을 신고하겠다는 말에 화가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 치고는 너무나 범행이 치밀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래방 주인이 40대 손님을 살해한 지난달 22일 새벽. 노래방 내 CCTV는 이미 1년 가까이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노래방 안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까지 한 주인은
시신을 유기하려고 봉투에 담아 여러 곳을 물색하러 다녔습니다. 물색한 곳이 마땅치 않으면 시신을 다시 들고 노래방에 숨겨두기를 며칠이나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치 추적을 당할까 봐 휴대전화는 가게에 두거나 끄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전 범죄를 확신한 듯 노래방 주인은 경찰이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했는데도 도망도 다니지 않고 조사에 협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락스와 쓰레기 봉투를 산 행적이 확인됐고 손님의 혈흔이 나오면서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핵심이 혈흔이었는데 그 혈흔 반응이 주점에서 나온 거예요.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면서도 피의자가 왜 그렇게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했는지 더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한 명은 성범죄 피해자로, 또 다른 한 명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였죠.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화단에 2다발의 국화꽃이 놓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화단에 여중생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이 화단에 쓰러져 있던 여중생 2명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줌마 2명이 죽어가셨어요. 난간에 앉아서 뛰어내렸는데. 현장에선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는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여학생 중 한 명은 최근 성범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가해 남성을 찾아내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아동학대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진술이 명확히 있었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강력하게 원치를 않아가지고. 경찰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말 실수를 했다고 또래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한 청소년 3명이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니며 폭행했는데 결국 CCTV에 찍히면서 이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홍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한 무리가 들어옵니다. 한 사람을 벽으로 몰더니 곧이어 폭행이 시작됩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현장 인근에서 청소년들이 또래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재건축 예정 지역인 이곳에는 빈집도 많고 인적도 드뭅니다. 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에는 범행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체격이 건장한 것도 아니었고 좀 왜소한 편이었는데 둘러싸여서 맞는 거 보고 이제 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신고하고. 이들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의 말실수에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도망쳤는데 결국 추격 끝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들은 골목길로 오기 전 600m 정도 떨어진 인근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를 불러 조사한 뒤 가해자들에 대한 혐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시속 270km. 무슨 영화 속 얘기가 아닙니다.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도심에서 실제로 달린 속도입니다. 고급 차량을 타고 부산과 울산 도심을 휘젓고 다녔죠. 이렇게 달리면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2대가 나란히 터널 안을 달립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조금씩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차량 한 대가 앞서 나가자 경주가 시작됩니다. 5초 접어주고 가보는데 1, 2, 3, 4, 5,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높여 질주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속 270km를 넘었습니다. 이번엔 부산의 한 터널입니다. 속도를 겨루듯 차들이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뒤따르던 차 한 대는 곡선 구간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터널벽을 타고 오르더니 그대로 전복됩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화면들은 불법 경주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경찰이 부산과 울산 도심에서 불법 레이싱을 벌인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고급 수입차를 타고 무리지어 다니며 주로 심야 시간대 불법 경주를 즐겼습니다. 차량의 성능을 과시하거나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불법 레이싱을 하는 사례가 있고요. 이로 이 과정에서 다른 일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터널 내 대형 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경찰은 불법 레이싱을 벌인 운전자 3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늘부터 헬멧과 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타게 되면 최대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단속 첫날인 오늘 여전히 헬멧 없이 타다가 적발이 많이 됐는데 계도 기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한 달 뒤인 6월 13일부터는 단속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타도 안 됩니다. 조동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단속 전날인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헬멧 같은 안전장구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2명이 한 대를 함께 타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헬멧과 면허증이 없거나 둘이 타면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모두 최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내일부터 법이 바뀌는 건 알고? 아니요, 몰랐었는데 네, 원래는 헬멧을 안 착용하고 탔었는데 내일부터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개정안이 시행된 단속 첫날, 경찰이 계도를 위한 현장 지도에 나섭니다. 네, 오늘부터 법 개정이 돼서요. 킥보드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끌고 다니셔야 돼요. 법 개정을 몰랐던 시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언제 탈지 모르는데 이거를 맨날 헬멧이나 안전장비 같은 거를 챙기고 다니면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전 전혀 몰랐어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운행 시에는 안전모를 착용, 또한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안전 운행해 주실 것을. 킥보드 단속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13일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서울 한강다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2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사력을 다해 이 남성을 붙들고 있었던 용감한 고등학생 4인방 덕이었습니다. 정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서울 마포대교. 20대 남성이 투신을 시도한다는 신고에 구조대원이 현장으로 다급히 뛰어갑니다. 다리 난간 바깥쪽에 위태롭게 매달린 남성을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습니다.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고등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난간 사이로 손을 넣어 남성을 힘껏 붙드는 사이 구조대원이 난간을 넘어가 신속하게 구조합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고등학생 4명의 필사적인 노력 덕에 신고 접수 8분 만에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습니다. 진짜 이건 도저히 저희가 안 도와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손으로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하니까 매우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용기에 구조대원도 감동했습니다. 학생들이 붙잡지 않으면 요구자가 강물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대견하다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꼭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영등포 소방서는 학생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화제의 키워드를 살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첫 키워드는 특진 취소입니다. 선거를 굴렸을 때 파격적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게 특진인데 이게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네,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이춘재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이 당시 범인을 붙잡은 공을 인정받은 경찰들의 특별 승진이 32년 만에 취소된 겁니다. 이 진범 대신에 무고한 시민을 붙잡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공적이 무효가 된 건데요.
아시다시피 당시 범인으로 몰려 검거된 윤성열 씨는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 중에는 퇴직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퇴직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거나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요. 예. 이 1989년 당시 특진 대상자는 이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한 3명, 이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한 2명, 총 5명이었습니다. 이 뒤늦게 경찰이 윤 씨를 불법 체포하고 감금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이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의 그 최종 직급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뭐 특진하면 또 월급도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올라가는 급여도 회수하지 않는다 그러던데 그럼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법상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급여는 노동의 대가로 환수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특진이 취소됐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다만 경찰은 인사기록상에 이 특진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겼고 이번 사례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무죄 난 게 언젠데 이것도 많이 늦은 거긴 합니다. 다음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만두 고무장갑입니다. 먹을 수 있는 고무장갑입니까? 아닌데요. 한 소비자가 황당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바로 아침으로 먹으려던 냉동 만두 사이에 흰색 고무장갑이 들어있었던 건데요. 네. 이 장갑에는 이 주인의 것으로 보이는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조 과정에서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CJ 제일제당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이 자동 포장 기계가 고장이 나서 임시로 수작업을 하던 중에 이 작업자가 벗어둔 작업이 떨어져 이 같은 사고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식약처는 현장 실사 뒤에 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CJ 측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곧바로 인정을 하고요. 이 소비자에게도 사과를 했는데요. 이 부주의한 관리와 이 관리 미흡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장갑이 만두 한 개 무게와 비슷해서 이 무게 감지에도 걸리지 않았고 재질이 고무다 보니까 금속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앞으로는 식품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이 엑스레이 탐지기에는 걸리는 이 새로운 장갑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게 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마지막 키워드는 추악한 조선인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이 제일동포 어머니를 둔 한 어린 학생에게 한 일본인 남성이 한 이 혐오 발언인데요. 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 낙하네는 평화를 호소하는 한 행사에 참여했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겉모습도 속도 추악한 조선인, 악성 외래 기생종이라는 혐오 댓글을 단 60대 일본인 남성에게 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겁니다. 네. 이 법정에 직접 나선 낙하네는 나는 추악한 조선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사랑받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인간이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일본 법원이 이 소년의 손을 들어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재판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이 낙하네는 해당 남성을 모욕죄로 먼저 고소했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벌금 9,000엔, 약 9만 원의 약식명령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해 남성이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대리인을 통해 팩스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결국 낙하네는 두 번째로 위자료 소송에 나섰고 결국 법원은 1,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학생 때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혐오 발언에 맞서서 용기 있게 싸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18년 특별 채용 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심사위원으로 앉히고 교사들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데 심사위원이었던 이 변호사는 사실 조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던 인물이고 이 특채가 끝나자마자 서울시 교육청의 4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시 교육청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채용된 5명은 모두 전교조가 조희연 교육감에게 특채를 요청한 사람들입니다. 특채 심사위원 중에는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김모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김 변호사는 채용된 교사 일부와 조희연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같이 하고 법률 자문에도 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심사위원과 채용 대상자들이 개인적 인연이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번엔 김 변호사가 교육청에 취업했습니다. 특채 심사가 끝난 직후 김 변호사는 서울시 교육청 4급 공무원에 지원했고 2019년 3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아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특채 심사와 공무원 임용은 상관없다며 절차에 따라 지원했다고 답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당시 채용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코로나19로 보따리 상이 없어지자 화물을 이용한 담배 밀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거튼치기, 바꿔치기, 던지기 등등 수법도 다양한데 단속된 담배만 무려 179만 갑, 72억 원이나 지나듭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골목으로 들어서고 사람들이 박스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 세관 단속 요원들이 현장을 덮칩니다. 밀수 담배를 국내로 유통하려던 밀수업자 A씨 일당이 현장에서 적발되는 모습입니다. 다른 밀수업자 B씨는 이른바 커튼가리 수법을 썼습니다. 컨테이너 안쪽은 담배로 가득 채우고 입구 쪽에는 마스크 박스를 쌓아 속이려 했지만 엑스레이 촬영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바다 위에서 중국산 담배를 일반 어선으로 옮겨 싣거나 수출용 담배를 빼돌리고 스펀지로 바꿔치기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관 당국에 압수된 담배 179만 갑입니다. 창고 한 켠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난 양인데 시가로는 72억 원에 달합니다. 압수된 담배 중 중국산 밀수 담배가 89만 갑으로 역대 최대로 많이 적발됐는데 코로나19가 이유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는 여행객들이 들고 들어오는 중국 담배 반입 경로가 끊김에 따라서 정상 화물을 가장해서 들어온 겁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41명을 붙잡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대상이 60살 이상으로 확대됐고 내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도 시작됩니다. 일부 기피 움직임이 일고 있으냐, 그러니까 60세 이상에서는 한 차례만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100% 막을 수 있다. 그러니 접종받는 게 유리하다고 정은경 질병청장이 밝혔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해지는 대상은 60에서 64세 일반 시민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그리고 돌봄 인력까지입니다. 백신 접종 예약 대상이 늘어나면서 접종 콜센터 역시 평소보다 더욱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어머니 지금 접종 가능 대상이시고 날짜를 어떻게 드릴까요? 60부터 64세에 이제 시작이 있는데요. 이제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인터넷에서 예약 안 됐을 때 그분들도 전화 오고 출근하기 전에부터 전화 들어오고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가운데 9.5명이 60대 이상이지만 백신을 1회 접종했을 때 사망을 100%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의 이상 반응 사례는 0.2%에 불과했고 그 가운데 91.6%는 발열, 근육통 등 가벼운 증상이기에 당뇨와 고혈압, 뇌출혈이 있었더라도 무조건 백신을 맞는 게 유리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아마 2차 접종까지 모두 다 완전 접종을 하시게 되면 예방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될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앞두고는 접종 불안감도 확인됐습니다. 의료진이니까 우선 맞으라고 해서 사실 맞았는데 그다음에 30세 미만은 조금 안 된다고 하니까 2차도 그냥 맞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긴 하죠. 70에서 74세 접종 예약률은 일주일 만에 51.7%로 올라섰고 65에서 69세도 38.4%로 나아지고 있지만 6월까지 고령자 접종을 끝내려는 당국의 기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했던 전남 순천에서 여기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수백 명씩 되는 곳인데 말이죠. 순천은 이번 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나이트클럽입니다. 그제 오후 종업원 한 명이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나이트클럽은 지난달 22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0에서 30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 중엔 순천뿐만 아니라 인근 여수 등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도 많습니다. 추가 확산을 우려한 방역당국은 업소를 폐쇄하고 그동안의 이용자와 가족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 사태로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유지했던 순천시와 인근 광양시는 거리두기를 다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시설 5점과 홀덤펍은 집합 금지합니다. 그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한 노인 돌봄 시설에서는 어제도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모두 지난달과 이달 초에 걸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곳곳에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15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다시 700명대로 올라선 건 지난 8일 이후 닷새만으로 지난달 28일 769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보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집이 없다, 너무 비싸다고 하지만 오래되고 낡아 폐허가 된 빈집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사회적 낭비죠. 이런 빈집을 무상으로 빌려줘서 빌린 사람은 임대료가 없어서 좋고 주인은 낡은 집을 무료로 수리할 수 있으니 좋고 일석이조인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상 돋보기, 오늘은 강세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이곳은 수년째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제주도의 한 빈집입니다. 이런 빈집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전국적으로 150만 호를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며 빈집을 활용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빈집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적한 마을에 있는 제주도의 한 주택입니다. 아담한 마당에 고즈넉한 외관까지 그림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 이곳은 빈집이었습니다. 서창민 씨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빈집으로 남겨뒀었는데 한 기업을 만나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빈집을 무상으로 빌려 리모델링한 뒤 숙박업에 이용하고 10년 뒤 깔끔해진 빈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업에 참여한 겁니다. 이쪽 집은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 거주하고 내가 여기서 태어날 때는 우리가 증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이거 뭐 촌집에 누가 와서 손님이 오냐 되냐. 근데 상당히 반응들이 좋더라고. 집이 담고 있는 기억을 보존하려고 나무 기둥이나 돌담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치를 살리면서 하지만 여행객들이 왔을 때는 마치 호텔에 들어온 것처럼 모든 편리한 시설은 좀 더 현대적이고 감각적으로 제공하는데 수납과 상담 창구 그리고 번호표 알림까지 은행처럼 보이지만 안에선 음료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곳은 옛 농협 건물을 고쳐 만든 카페. 현금 일출기는 현관문이 됐고 실제로 사용했던 금고를 열면 아늑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제주 작가들이 만든 공예품도 팔고 관광 정보를 전하기도 하는 사랑방이 됐습니다. 마을 주민분들과 여행자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앉아서 그들 간에 또 새로운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야기가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도시에서도 빈집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이 있던 자리에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이 생겼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서울에선 빈집터의 정원 주차장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집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 하우스도가 연결이 안 돼서 물이 고이고 나와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아주 참 좋아졌어요. 발길이 끊기며 허물어져 가던 빈집이 아이디어를 만나 새로운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 돋보기 강세현입니다. 뉴스가 나가야 그래야 바깥 사람 대할 거 아니야. 당신 기자니까 찍어줘. 영화 택시 운전사는 40여 년 전 광주에서의 진실을 전하려는 자와 그것을 막으려는 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신군부와 맞서 싸운 이는 대단한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월세 때문에 고민하는 평범한 가정, 택시 운전사,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막아낸 건 전두환 씨가 이끄는 공수부대, 사복경찰, 탱크와 총, 칼이었죠.
최근 당시 개헌군이었던 가해자의 입에서 시민들을 조준사격했다는 생생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과격한 시위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포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자위권 주장이 허구라는 증거가 또 하나 나온 거죠. 하지만 정작 5.18의 원인 제공자 전두환 씨의 입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얼마나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와야 할까요? 이제 남은 진실은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가 뿐인데 누굴까요? 50여 년 전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해 유대인 희생자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은 전 세계에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치가 벌였던 전쟁과 잔혹 행위에 대한 독일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은 가해자가 반성한다고 해서 희생자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해자가 인정하고 미안하다 이 한마디 하는 것. 그것으로 희생자가 불의에 저항하다 억울하게 숨졌음을 확인받고 위안을 받으려는 것 그뿐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전두환 씨는 이 할머니들의 일본을 향한 진심이 담긴 사과 요구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5월의 뻔뻔한 사령관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아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반도체 산업 투자를 독려하고 있죠.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 대회에 참석해 종합 반도체 강국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 이를 위해 주요 생산업체들은 오는 2030년까지 관련 산업에 510조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핵심 인재 3만 5천 명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최대 6배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세공제하겠습니다.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문 대통령과 주먹 인사를 나누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반도체는 진짜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완성체 생산 라인이 서버리더니 이번엔 전자담배 기기마저 생산이 중단됐거든요. 전자담배에서 온도 제어를 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는데 이게 모자란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에 사운을 걸기로 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국내 완성차 대리점입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나머지 후방 충돌 방지 기능 등을 빼면 할인해 준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없었던 마이너스 옵션입니다. 3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두 가지 옵션이 빠지면 40만 원 이제 마이너스 되는데 그거를 넣었을 때는 10월 이후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편의점에서 흔히 살 수 있던 전자담배도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빚자 KT엔진은 편의점주들에게 발주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차량이나 전자담배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분야 세계 1위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7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특히 첨단 파운드리 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5G, AI, 자율주행 등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증설과 인수합병으로 위탁 생산량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사업 속도입니다. 한국이 늦게 투자 결정이 나면 우리가 장비 주문을 못해요. 백신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특별법을 빨리 발의를 해서 이거를 빨리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대만의 TSMC도 100조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반도체 업체들의 초격차 벌리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공포가 미국 증시에 이어 우리 증시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가상화폐도 급락세를 보였는데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머스크의 변심 탓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지난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1.99%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2% 올라 13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나며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공포감이 커진 겁니다. 주요 원자재와 반도체의 공급 차질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자 미 백악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Right, that of course we take the possibility of inflation quite seriously, but in terms of analysis on current events, I would point you to the Federal Reserve. 우리 증시도 사흘 연속 1%대 하락을 이어가며 3,12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오는 27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대응을 둘러싼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도 큰 폭 하락을 겪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전기가 화석 연료 사용을 늘린다며 돌연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에 관한 긍정적인 언급으로 가격을 폭등시켰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격 폭락을 이끈 겁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시세 조종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가상화폐 시세 조종과 관련해 법적 처벌 근거는 없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난달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미국 소비자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등 기업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미국 최대 석유관 해킹 사건까지 겹쳐 휘발유 값이 7년 만에 정점을 찍자 사재기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인기 메뉴인 닭날개 사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I've been raising my wing prices every week for the last 5 weeks. 사과 가격이 올 들어 10에서 20% 오르는 등 음식 재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But it's going to take some time for those prices to come down. That's all I could say. 앞으로도 줄줄이 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하기스와 팸퍼스 기저귀 가격이 5에서 10% 오를 예정이고 코카콜라와 맥도날드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구리부터 목재까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유가는 미국 최대 석유관 해킹까지 겹치면서 7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석유관 가동이 재개됐지만 정상화까지는 며칠이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주유소마다 차량이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선 모습이 연출됐고 새치기 시비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I've went to like 6 different stations and nobody's got any gas. 지난해에는 기업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가격 인상을 주저했지만 올해는 높아진 비용을 견디다 못해 소비자에게 분담시키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올해 초 일본 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P&R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정을 내렸고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인 P&R 주식 8만 1,075주 4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국회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제2의 김대중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광주 조선대 강연을 시작으로 나흘간 광주에 머무르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오늘 17일 호남을 방문합니다. 스포츠에서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질 수 없다고 하죠. 프로농구의 최고 인기 선수이자 허재 감독의 장남인 허웅 선수가 동생 허훈과의 라이벌 의식을 재치 있게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2020-2021 시즌 인기상을 받으며 프로농구의 인기남으로 자리 잡은 원주DB의 허웅. 최근 방송과 예능, 유튜브 출연까지 바쁜 날을 보내는 가운데 MBN 스포츠야에 출연해 잘생긴 외모와 재치 있는 입담까지 과시했습니다.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운 거나 그런 게 좀 안 나오지 않나요? 어떤가요? 훈이가 넘어져 있으면 바로 득점해야죠. 찬스죠, 찬스. 허운이 정규 시즌 MVP와 득점, 도움 1위 등 각종 타이틀을 먼저 거머쥐었지만 우승만큼은 동생에게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승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못하죠. 저희가 지금 더 단호하네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훈이한테 우승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년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갖게 되는 만큼 허웅은 본업인 농구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FA가 지금 제일 목표라서 이번 시즌에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하자. 그 생각이 지금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버지 지금 유니폼 옆에 영구 결번하는 것도 정말 뜻깊은 일인 것 같고.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초여름 더위가 찾아와 무척 덥게 느껴지셨죠? 보시는 사진은 마치 한여름 같지만 오늘 청주의 한 인공 폭포 앞에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더운 날씨에 서울에는 올 들어 첫 오존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한낮에는 29.6도를 기록하며 올봄 가장 뜨거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더 오르면서 이번 고온 현상의 절정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20도 아래에 머물며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대기질은 좋음 수준 예상되지만 내일도 한낮에는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을 따라서는 내일 아침 안개가 매우 짙게 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제주는 내일 오후부터 날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동해안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23도에 머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부터는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다소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